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밤새 비가 굉장히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적추적 비의 세기가 좀 약해졌는데요. 아마도 한동안 오늘은 비 소식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서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이거 굴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법무부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에게도 질 좋은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 골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여권에서 밝혔던 호텔방을 공공임대로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총장을 감찰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검 내부에서는 이거 노골적으로 총장 모욕 주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최대한 예의 갖춘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아니 뭘 감찰하겠다는 것인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하루에 10건. 1, 2차 유행 때처럼 추적이 쉽지 않다. 특히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일 확진자 3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00명대에서 갑자기 300명대로 훌쩍 뛰었고요. 오늘은 과연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표될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황희찬 선수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카타르전에서 시작하자마자 정말로 속 시원한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건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개각과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년 봄까지는 유임하기로 가닥이 잡혀졌다. 여권이 대선 시계추를 늦추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는데, 자, 추미애 장관이 개각 안 될 것으로 개각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누가 개각될 건지, 누가 교체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경주가 난리 났습니다. 경주시의 쪽샘지구 문화재고 신라시대의 왕족과 귀족들의 이 무덤터 그 봉분 위에 그 꼭대기에 누가 SUV를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이 문화재입니다. 묘지입니다. 자, 이거 금지돼 있고요. 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경찰 당국이 이 SUV의 주인이 20대인 것으로 특정이 됐다고 합니다. 모르고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경주시 관계자들은 모를 리가 없다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운전자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현 정부의 초대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괜찮다. 호텔방을 전세로 월세로 제공하겠다라는 정부의 공공임대 방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자 김현미 장관은
그 호텔방도 괜찮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는요, 대면 감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인데,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이른바 총장 나와라 라고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고민 중.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겠다라고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출마할 거냐, 어느 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 가중됐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전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은 이낙연 대표가 말했듯이 호텔방 과연 우리의 이 전셋집으로 괜찮냐라는 논란입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정부의 영끌 전세 대책 이번엔 통할까? 조금 전 정부가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난,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게 주된 골자인데 그 안에 여권에서 밝혔던 이 호텔방을 전셋집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현미 장관은 그 호텔방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호텔을 사가지고 전월세 네, 놓는 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호텔을 사서 전월세를 놔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까? 호텔 측에서 이제 그 호텔이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주로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집들은.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사례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예, 저희가 머지않아 또 그쪽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호텔 같은 데는 원래 좀 입지가 좋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오늘 조간신문들이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근사하다, 잘 돼 있다라고 말했던 호텔방을 임대해준 사례에 대해서 조간신문들이 르포를 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이 호텔방을 임대주택으로 주겠다라는 이 정부의 전세대책 공급대책 중에 일부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월세가 38만 원에 가구 대여비하고 접수비까지 한 70만 원이 넘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호텔을 A 가구, 이걸 리모델링 하고 한들 관련된 것이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은 많은 그 요구가 현재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평가되어 왔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옛 호텔 4월 달에 207가구가 추첨해서 들어가가지고 살지를 못하고 180가구가 취소를 하고 나왔습니다. 장관님이 자꾸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시장 상황을 조금 더 파악해보시라.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봐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SH의 사업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일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김현미 장관이 전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호텔방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 김현미 장관은 전세 대책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분을 갖고 마치 전세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당혹스럽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전달해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서는 이 호텔방 공급안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 살펴보시죠. 전세난민 종착지가 방음도 안 되는 호텔방이냐, 차라리 캠핑카를 지원해 달라, 호텔로 안 되면 모텔, 여인숙, 축사, 텐트, 그 다음은 다리 밑으로 안내할 거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고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의 실제 취재된 내용들 소개해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임대주택 숫자만 늘리겠다는 소리다. 호텔 개조 얘기까지 나온 건 결국 아무 대책 없다고 시인한 것이다. 라는 비판의 여론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논란은 박정아 대변인, 네. 바로 여당 대표가 호텔방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작이 됐죠. 예. 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걸 이렇게 얹혀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우리 전월세 대책 나오기 전에 주택 공급 대책 얘기 나올 때도 정말 원하는 곳에 괜찮은 집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저 변두리 아니면 잘 안 팔리는 것 이런 데 가서 살라고 하더니 이제 전월세 대책 하는데 겨우 호텔방 아니면 또 공장 부지 정리해가지고 임대주택 가서 살라고 하는 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총각 때도 사실은 요즘 대학 근처 가도 원룸 많이 있잖아요. 총각 때도 저런 데 좀 살았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말이 좋아 청년주택이지 결혼하기 전에 잠깐 1, 2년 거쳐가는 그런 기거지잖아요. 저걸 가지고 무슨 전월세 대책이라고 얘기하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니들은 강남 살지 말고 니들은 서울 살지 말고 저 대충 가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국민들이 어디 겨울에 가재고 개분개입니까? 두 번째, 지금 전월세 대책 얘기 나옵니다만은 호텔방, 못 쓰는 공장 부지 다가구 주택 얘기 나오고 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대책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라도 임대주택 말고 내가 차곡차곡 저축해서 우리 좀 괜찮은 집 만들어 달라고 했지 누가 임대주택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다소 조금 비싼 전세라도 내가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괜찮은 집 있으면 그 집 찾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전세도 못 들어가게 해요. 대출 다 막아놔요. 집도 못 사게 하고 이제는 결국에는 전세 내가 골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임대주택 하면은 등록해갖고 추첨해서 배정받을 거 아니에요. 주택도 배정받으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제가 볼 때는 우리 너무 사회주의 성격을 갖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아침에 개딴스럽고요. 아직 집 찾아다니는 많은 국민들한테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사회주의냐라는 비판까지 주셨는데 박수현 대변인 바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의 몸을 담았고 또 집권당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 이것은 심리와 신뢰입니다.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지금 서민과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이런 한 문제를 전체로 일반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 문제를 전월세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 들어있는 그 호텔의 문제를 발표한 전체의 문제처럼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하시고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게 하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정부는 어떤 것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됐건 박근혜 정부가 됐건 문재인 노무현 정부가 됐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카드는 제한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범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무능과 유능의 차이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또 지금은 변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유동성의 그 시대에 보면 어떤 부동산 시장의 그 외의 투자처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고요. 그러나 오늘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지켜보고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국민들의 비판의 누리꾼들의 반응이나 우리 박정아 대변인을 비롯한 또 야권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폭넓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또 반영이 되어야 오늘 발표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이런 것들이 또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현미 장관 정부는 이 호텔방 안은 굉장히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전세 대책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거의 돌직구쇼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맞물려서
김현미 장관도 발표를 한 터라 저희가 주요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발표했고요. 김현미 장관이 더욱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자는 이겁니다. 요지는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100호, 수도권에 7만 호, 그중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년간 3만 5천 호의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그중에 상당수가 정부 주도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그중에 호텔도 들어가겠고요.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위주로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질 좋은 주택을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서울에 3만 5천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빈 집, 빈 상가, 그다음에 뭐 숙박시설 같은 호텔 같은 그런 빈 공간들을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싼 값에 전세로 돌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2, 3% 정도가 호텔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김현미 장관이 추가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걸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다가구 다주택이 아마 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고 임대주택인가요? 이제 그거를 사서 임대주택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을 LH가 사서 그다음 그거를 이제 임대주택화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또 거기에 이제 빈 상가 그리고 빈 호텔 등이 이제 포함될 텐데 아마도 이제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데 과연 지금 빈 집, 빈 사무실 등등이 과연 입지가 좋고 만약에 집 상태가 좋으면 과연 공실이 되는가 이런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빈집들을 결국은 매입해서 임대를 준다면 결국은 또 그게 과연 수요 공급 원칙에 맞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호텔이 김현미 장관 얘기한 것처럼 2, 3%밖에 안 된다.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건 이거 같습니다. 조금 전 박정환 대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혹은 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속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1인 가구라도 호텔이라도 그렇게 개조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환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뭐 불가능해졌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뭐 호텔을 개조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난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의 당장 정세 대란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11만 가구를 일단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그럼 과연 전셋값을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어떻게 만들지 결국 그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장과 또 정부의 이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갖고는 정부가 공격하겠다는 임대주택 갖고는 민간 전세시장,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야당과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전 발표했듯이 3만 5천 호 상당의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면 민간 전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조금 전 저희가 들었듯이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괜찮은 호텔방 몇몇 조간신문들이 그 호텔방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호텔 개조한 청년주택에 가보니 무더기 입주 포기 전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A호텔을 개조해서 청년주택 238가구에 공급을 했는데요. 전체 물량 207가구 중 181가구가 5평에서 6평, 높은 임대료 탓에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했다. 보증금이 2,300만 원에서 8,740만 원, 월세가 45만 원에서 87만 원가량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수가 먹자골목 모텔촌에 위치하고 뭐 바닥 난방이 안 되거나 히터만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아무래도 뭐 관광호텔이나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시스템이 아니라 히터 시스템인 것도 있잖아요. 환기창은 한쪽 벽 여닫이면 한계였다. 입주민들은 값싼 원룸 그 이상이야도 아니다. 여기 신혼집 차리고 싶은 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국일보 보도되고 있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 너비만한 조그만한 싱크대가 전부다. 라면 말고는 뭘 해먹을 수 없다. 이름만 호텔이지 모텔촌에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혁준 변호사님, 아마도 이 같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 청년 임대주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중에 굉장히 일부 사례를 보도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 반응들이. 저 호텔이 그 시내 종로에 있는 호텔이고요. 18층 건물인데 이게 238객실이니까 제법 큰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는 사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밥을 먹어보니까 싸고 맛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비싸고 맛없는 데는 많은데 싸고 맛있는 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싸고 맛있는 집이냐,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데는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되니까 그런 데가 싸고 맛있는 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은 제 생각에는 전셋값이든 집값이든 확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전에 내놓은 그 대책도 정부가 일단 다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 정부 소유로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SNS 봤더니 어떤 그 사람이 다음 대책은 텐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연필이고요. 이거는 만년필이거든요. 예. 연필은 연필대로 쓸 그 용도가 있는 거고 만년필은 만년필대로 쓰이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 가끔 그냥 서울에 집이 있어도 서울에 호캉스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 이틀 호텔에서 잘 자고 있지만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집이 그리워진다고요. 그러면 집을 지어줘야지 호텔에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은 지금 정부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다음 대책은 텐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다음에 괜찮은 지역에서의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이 무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도심에 극심한 혼잡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 잡아놨던 도시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피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상업용지인 호텔에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뭐 공업지역에 공장을 개조해서 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나면 그럼 그 이후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건에 대해서 자꾸 덧칠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임대주택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 숨은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냥 시장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문제가 이제는 LH공사나 SH공사가 누군가 그걸 관리해야 돼요. 그 많은 공사 인력들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숨은 그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왜 정부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LH공사는 이미 누적 적자가 그 좋은 회사가 1,000억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박수현 대표님 뭐 말꼬리 의제가 잡는 건 아니지만 맞는 말씀이 아주 근원적인 말씀하셨어요.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몰리고 있고 주식 시장이 몰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어디 올바른 투자처 만들어줘야지. 근데 왜 이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기업하는 사람들 몰아세우면서 돈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몰아세우면서 못하게 해서 유동자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코로나 탓해요? 코로나 이제 생긴 지 10달밖에 안 됐고요. 정부 출범한 지 3년 반이나 넘었어요. 4년 가까이 가요. 이제 와서 다시 모든 걸 다 코로나 탓?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그런 쪽으로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박수현 대변인. 애초부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하라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요. 이 문제는 10여 년 동안 여야가 함께 논의해왔던 정치권의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야당에서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집권당도 뭐 대책이 부족하니까 야당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함께 논의를 하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테이블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도 유동성의 문제 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자, 유동자금이 왜 많이 됐냐면 2018년에 토지보상금이 풀린 돈이 4.7조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3조고 2020년에 40조예요. 더구나 신도시 3기를 하게 될 내년은 50조가 풀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조 가까이가 토지보상비로 풀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수도권의 택지라고 하는 거 공급을 할 때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안정되든 안 하든 간에 전체 공급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 규모의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1900만 평밖에 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는 왜 300만 평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랴부랴 난리가 나니까 택지를 마련하느라고 토지보상비를 급히 풀고 있는데 이게 100조예요. 내년 3, 4월에 이사처리 합치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50조가 풀리게 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할까 봐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무슨 짓이라도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인데 어쨌든 모든 것은 집권당이 책임이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내 탓 내 탓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도 있고 단기 초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적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어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국한해 놓고 선과 악, 옳은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함께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뜨거운 논쟁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보시죠.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내용 중에 상당수가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금태섭 전 의원의 강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매일같이 사사건건 충돌을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한쪽 편을 들어서 야단을 칩니다. 대통령께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금태섭 전 의원의 강의 내용 중 일부 들었는데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건 예고된 강연이었는데 그 안에서 방금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예. 두 가지 점이 의미심장하죠. 일단 장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데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책임감을 갖고 고민하겠다 얘기했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네.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시사를 했다 이런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정상적인 서울시장 선거라면 행정가를 뽑는 게 맞는 거다. 그런데 내년 보궐선거는 임기가 1년짜리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다 이렇게 본인이 표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년 보궐선거부터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요. 민주당의 반대 세력들 혹은 반문 세력들이 뭉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이제 생각이죠. 이건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오만과 독선을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년 대선도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정치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밝힌 거죠. 그런 점에서 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본인 금태섭이라는 개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의미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어쨌든 금태섭 의원의 출사표 자체가 어떤 반문 진영의 결집에 어떤 동력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큰 어제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금태섭 전 의원, 탈당한 금 전 의원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향한 비판 강의를 바라보고 있는 여당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본인의 SNS에 진실을 알려주마라며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냉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철새 정치일 것이다.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탈당하고 공천 떨어지니까 탈당하고 심지어 정상적인 경선에서 본인이 패배해 놓고 진영 논리 운운하며 탈당한다. 자신의 사적 욕망과 탐욕을 위장하는 방패로 친정집 우물에 침을 뱉지 마라. 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이건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점입니다. 정청래 의원 주장은 금태섭 전 의원을 겨냥한 듯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경선에서 지고서 왜 딴 말이냐라고 주장하거든요. 자, 정청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국회 반장 출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몸담았고 있었고 뭐 얘기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공천이 배제된 건 아니죠. 경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탈락을 했다면 그 자체는 틀리지 않은 거죠. 다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현역 의원들을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현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공천해서 여러 차례 또다시 경선을 붙이고 그 경선이 안 되고 또다시 이제 그 경선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을 굉장히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곤욕을 치르게 만들었다. 뭐 이런 측면 분명히 또 민주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텐데. 정청래 의원의 어제 이 얘기 중에는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그 표현 없었지만 이제 금태섭 의원도 근데 나중에 탈당할 때 사실은 뭐 경선 탈락 이것보다는 징계 얘기를 했던 거죠. 자기의 징계 자체를 다시 재심해달라 요구를 했지만 계속 어떻게 묵살당하는 현실 자체가 결국은 이것을 그냥 뭉개 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금태섭 전 의원 그 개인 한 사람의 출사표,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금태섭 의원이 출사를 던짐으로써 예를 들면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면 뭐 서민, 진중권 등등의 뭐 흔히 우리가 조국 흑서파라고 얘기하죠. 또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진영까지를 결합하는 그런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 견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시죠.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사실 아주 당연하게 그 상식이 깨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박진환 대변인, 네. 국민의힘 당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시장 나가겠다 한 분도 몇몇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어제의 저 연설과 서울시장 출마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 같이 저렇게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들 모여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뽑혀서 서울시장 선거를 돌파해 가는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년 보궐선거부터 내후년까지 보면 1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3번이 그냥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다음 해에 있을 내후년에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3월 9일 이후에 지금 법상으로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어요. 지방선거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야권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어떤 성적을 내서 서울시장을 탈환해서 지금 많은 그동안 뭐 4연패 해왔습니다만 지쳐있는 당원들 국민들이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이 좀 기운을 갖고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태섭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도 당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거고요. 과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에서 경선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룰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대충 많은 안들이 오고 가고 설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후보를 하나 만들어서 그 후보와 외곽에 있는 후보와 다시 또 2차 경선을 해서 뭐 시민의 후보 같은 식으로 만들어낸 이런 방식도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1대1로 붙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경선준비위원회 공천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 이 당내에 있는 여러 주자분들 이 정리들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결정해 나가는 당내 프로세스가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 박진화 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 그러면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금태섭 전 의원도 개인적으로 아시잖아요. 아주 잘 알죠.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대변인도 초선 시절에 했었고 예. 아끼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아주 품성이 좋은 친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후배로서 제가 어떤 개인의 의견을 이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존경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으면 금태섭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어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 있었다면 민주당이 아무리 독선과 오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탈당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본인이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어떤 이유가 어제 그 중요한 자리인데 나름대로 거기서 연설을 하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크게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어떤 시대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비전이나 이런 감동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서울시장 출마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감을 이야기했던데 서울시의 미래 또 대한민국 미래는 굳이 그 정도의 금태섭 의원이 책임감 느끼지 않아도 책임감 느낄 사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이라는 그런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80만의 권리 당원과 그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당직자들은 왜 독선과 오만인 민주당을 떠나지 않는가? 왜 혼자만 떠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일반화해서 비판하는 것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당에서는 지금 들으셨듯이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이 이 서울시장 판에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판이 지금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자천 타천으로 손꼽히고 있는 주요 후보 몇 명들 소위 가상 대진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판이 커졌다. 일단 여권에서는요, 우상호 의원이 공식화했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요. 그리고 친문의 이제 적자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본인은 검찰개혁을 이룰 때까지는 딴 생각 없다라고 말했지만 역시 이 선거판, 정치판에서는 추 장관의 출마 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 자, 일단 네 분만 좀 추려봤고요. 야당에서도, 야권에서도 4명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세훈 전 시장도 얼마 전 입장을 냈습니다. 당내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야 한다. 내가 나서는 일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라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자, 안철수 대표도 서울시장에 관심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팎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방금 들으셨듯이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기에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쟁쟁한 분들이에요. 여든 야든 다.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뜨거워졌다. 네. 네. 아니 서울시장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당도 그렇지만 일단 야당에서는 안나오금 이렇게 넷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안나오금? 네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금. 네네. 금태섭. 안나오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안철수와 금태섭 전 의원의 관계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선대본의 상황실장을 금태섭 전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끝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안철수의 남자, 안철수의 변호사 이렇게 딱 됐다가 그러다가 2014년도에 둘이 이제 결별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 동작을 선거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헤어지느냐, 어떻게 찢어지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결별할 때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금태섭은 금태섭대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인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합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힘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들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이 사실은 이렇게 그 결별한 그런 상처나 뭐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을 봉합시킬 만한 정치적인 필요를 서로에게 느끼면서 이거를 융합작용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자기는 곱셈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곱셈은 됐고 덧셈이면 충분하다. 뺄셈만 아니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안나오금이라고 또 신조어를 잘 설명해 주셨듯이 형평성 차원에서 또 안나오금, 야권은 안나오금, 여권은 추박우박.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이 과연 이 국민의힘으로 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 바로 들어가서 경선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까 우리 박정아 대변인이 이 불현듯 뭐 하나 흘린 게 국민의힘에서 후보 나오고 밖에 후보가 뭐 마지막이었는데 자, 국회 반장 출신이 좀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2011년 박원순 모델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에서 박영선 이제 의원이 후보가 됐었고 무소속 이제 박원순 후보가 양쪽에서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결국은 승리를 했었죠.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후보를 만들어내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포함해서 아직 조은희 서초구청장, 박춘희 전 홍파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등등 많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들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후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글쎄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을 포함해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국 흑서파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렇게 그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민주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같이 한 후보를 내서 추대를 해서 그 중에서 다시 단일화하는 그런 방식이 이룩하게 검토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일단은 보궐선거 자체가 만들어진 거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의 문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사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건 굉장히 오래전 기억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할 때도 2008년 총선에 승리를 했었고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진짜 간간히 겨우 이겼죠. 그야말로. 그리고 구청장에서 다 패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그들은 계속 대선이든 총선이든 전부 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이 사실 쉬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국내 입장에서는 중도까지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어떤 단일화전을 피지 않고는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박원순 모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인데요. 오늘 조간신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목은 초유의 대면 감찰 강행 수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서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식과 형식과 의미가 과연 적절한가의 논란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죠.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 오늘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법무부에서 법무부 소속의 평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평검사 2명은 사전에 일정 조율 없이 갑자기 방문을 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평검사 2명이 대검에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19일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할 예정이니까 라며 서류 전달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윤 총장 만나게 해달라라고요. 자, 그러자 검찰 측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히 답변하겠다라며 그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법무부 측에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역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또 윤 총장 감찰을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 대면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이번엔 공문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고했던 19일이 오늘이죠. 자, 과연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를 직접 강행할 건지 모든 언론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 논란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 측이 강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윤 총장 모욕 중이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예의를 다 갖춘 거다, 대면 조사 나와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 상당히 뜨거운데요. 그 기류 함께 보시죠. 윤 총장의 감찰 놓고 법무부에서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윤 총장 만나게 해달라 공문 보내고 검찰에서는 그럴 수 없다. 자, 검찰 윤 총장 노골적 모욕 중이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거. 넌 나의 굴욕감을 줬어. 뭐 이런 입장.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2차례나 이렇게 통보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나와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사상 초유의 사태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검찰의 넘버원인데 그런 사람이 검찰의 감찰의 대상이 됐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상 앞으로도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령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검찰총장이니까 예우가 필요한데 법무부 감찰관은 뭐 검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무부 감찰관이 직접 가가지고 뭐 총장님 이러니까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그다음 그 밑에 감찰 담당관이 있어요.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급인데 그 사람도 패스하고 한참 어린 그 뭐 십몇 년 후배인 일반 평검사를 보내가지고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일단은 뭐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검사들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법무부 감찰 규정을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조에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비로소 조사가 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되면 언론에 그 검찰총장이 이러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찰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검찰총장을 그냥 드립다 해가지고 감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뒤에 뭐가 깔려 있을까? 복선이 뭐가 깔려 있을까? 제가 쭉 보다가요. 검사는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검사징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조 2항에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한 결과 어떠한 그 특별한 그 필요한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직무 집행을 배제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배제하려면 감찰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선행이 돼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가 하는 사실은 그런 행간의 의심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두 가지 갈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이 같은 행위가 의미적으로 과연 이 감찰이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냐라는 논란 하나. 그리고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 과연 평검사 2사람을 보내서 윤 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이 두 가지 갈래의 논란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갈래 모두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상이한 의견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의 나라는 부연 설명 드리면서 바로 그 두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는 것, 그 직급 상사인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게 그 밑에 하급자인 감찰 담당관이 이같이 검찰 2명을 보내서 이런 감찰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보도가 나온 건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예고 없는 검찰총장 대면 조사 통보 대검찰 측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뉴욕 법무부 감찰관 이른바 이제 직속 상사쯤 되겠죠.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에 그런 일이 있었나? 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따르면 뉴욕 법무부 감찰관 모르게 그 밑에서 감찰 담당관이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이런 일을 벌였다.
라는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재명 기자. 일단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초유의 일에 법무부의 평검사 2명이 나가서 총장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법무부의 이 감찰 상사인 감찰관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감찰하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근데 그 전에 한 언론 보니까 이달 초에 어떤 이제 규정을 개정하냐면 원래 중요 감찰의 경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강제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의 감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도 초유의 일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진짜 법치를 담당하는 한 축을 감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자문을 거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유력 감찰관조차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밑에 있는 감찰 담당관이 그걸 주도했다. 그런데 그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보다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어떤 공식적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적인 지시를 통해서 물론 사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 조직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고 앵커께서 정리를 2가지로 하셨잖아요. 저도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이건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우선 검찰총장을 사상 초유로 감찰하는 것이 맞느냐, 또 뭐 법과 뭐 어떤 규정에 근거한 것이냐 이런 건 논외로 하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평검사 2명을 보내서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좀 좁혀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보도의 논점은 뭐였냐면 검찰총장을 사상 초유로 감찰하는 것도 말이 많은데 그거를 정말 모욕 주기로 평검사 2명을 보내서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려면 감찰 일정을 조율하고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걸 서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총장 비서관실에 전화를 해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조율이 안 되니까 검사 2명을 보내서 직접 가서 그 감찰 시간을 조율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법무부 입장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그 보도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감찰 대면 조사를 하러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건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찰총장을 초유로 감찰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자꾸 이런 어떤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더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논의는 그거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일정 조율 차원에서의 검찰 방문이었다라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는 명령에 거부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불과 며칠 만에 파견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김용규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 위해 법무부에 파견을 갔습니다. 김용규 부장검사가 윤 총장 감찰 지시 내용 검토 후 총장을 감찰하라는 내용을 봤는데 이 감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자 지난 13일 이틀 만에 파견을 취소하고 법무부가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일선지검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 총장 대면조사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언론은 그 김용규 부장검사가 내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감찰 사안이 아니다. 나 감찰 못합니다. 이견을 보였다. 그러자 법무부가 돌연 검찰로 돌려보냈다. 라는 거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 이견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일선 검사 등의 부담을 고려해 철회한 것뿐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해당 부장검사가 잘 알겠죠. 근데 해당 부장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할 수 없다. 법무부에 물어봐라. 라고 얘기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게 부당하지 않고 뭔가 일정이 잘못돼서 저런 감찰 인사가 철회됐다라고 하면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다가 나 다시 인천으로 돌아갑니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보도에서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저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부장검사가 지금 답했던 것처럼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니까 법무부에 물어봐라라고 답변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돌아가는 것들이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딱 3초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앞서 우리 봤습니다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 사표 쓰세요 라고 딱 한마디 3초만 하면 끝나는 거를 저걸 가지고 욕보이기 종합세트 3종 종합세트 보이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어요. 첫째, 지금 직접 감찰한다는 거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번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특활비 갖고 논란해갖고 썼네 안 썼네 또 이런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또 처가 관련해서 또 직접 수사를 해요. 이게 검찰총장 욕보이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법무부 장관은 좀 계속 나가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치졸한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 최종 인사권자 주변에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많은 참모들은 그냥 방관하고 무능하게 방관하고 있는 듯 하고요. 최종 인사권자는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박수현 대변인께 잠시 여쭙겠고요. 편한 사적 호칭이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동아일보 보도대로라면 법무부는 지금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동아일보 보도대로라면 너 총장 감찰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예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 너 그럼 다시 검찰 돌아가. 라고 한 것으로도 동아일보 신문 기사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고 법무부 해명이 나왔고 자,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 두 가지 동아일보 보도와 법무부 해명 보고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박정아 전 대변인 말씀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김용규 부장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올 2월 달에 안동 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올 9월 달에 인천의 형사 1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형사 1부장으로 간 지가 2달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법무부 감찰관실로 불려 들어갔다가 그러면 뭔가 그 특별한 미션이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원대 복귀가 딱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지휘부에서 그 법무부의 그 리더십에서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인사 발령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뜻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추론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박정아 대변인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법무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입장을 잘 보시면 또 심증은 어느 쪽에 좀 더 간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박 대변인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 문제나 피곤하고 힘드신데 윤추 갈등, 추윤 갈등 이 문제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추미애 장관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기왕에 하려면 이런저런 논란 만들지 말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사를 감찰하러 보냈는데 안 한다고 왔다 이런 논란 만들지 말고 하려면 좀 깔끔하게 좀 하든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차피 또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께서 검찰총장의 상급자이시고 또 수사 지휘권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또 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시대의 소명을 두껍게 짊어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걸 하려면 다른 자꾸 지역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잘 진행을 하시는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검찰개혁 완수라고 하는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데 또 유리한 과정 관리고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날인 게 법무부에서 지금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일들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있었잖아요. 평검사 2명, 감찰하겠다는 사람 다시 돌려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오늘 예정된 수순대로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문 기자. 자, 대검 측에서는 이거는 의미에도 동의할 수 없고 절차와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만큼 오늘 법무부가 총장의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인지 강행한다면 윤 총장 측은 그것에 대해서 뭐 수능을 할지 어떨지 지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오후 2시에 지금 대면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예정해놨기 때문에 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윤 총장 쪽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선현 대변인께서는 어떤 검사가 2명이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을 그냥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감찰하려면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찰하겠다. 사실 처음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16일 날 일방적으로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18일이나 19일 날 대면 감찰을 하겠으니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검에 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17일 날 그제죠. 다시 검사 2명이 가서 감찰 예정서를 공문을 놔두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대검에서 그 공문서를 가지고 법무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감찰하겠는지 그 의혹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감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대변으로 감찰하는 게 일방적인 관례였던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를 감찰하겠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여태까지 감찰을 하겠다는 걸 너무 많이 얘기해서 사실 언론마다도 감찰력이 뭐다가 숫자가 다 다릅니다.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임 사건에서 검찰 비리를 뭐 은폐했다, 야권 인사들의 수사를 무마했다,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언론 사주와의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뭐 특활비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뭐 무혐의 처분한 걸 감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찰 사안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이미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뭐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이면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사표를 냈었죠. 그게 뭐냐면 라임 관련해서 무슨 검사 비리를 은폐했다든지 아니면 야권 수사를 무마했다든지 이런 의혹은 저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법무부에서는 그럼에도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어서 감찰해야겠다라고 밝히는 게 정상적인데 도대체 의혹은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감찰하겠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이건 감찰권 남용이다 보는 거고 오늘 언론 보니까 검찰 안팎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감찰할 수 있지만 어떤 의혹조차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파보겠다라는 거는 감찰이 아니라 사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윤 총장 측에서 반발이 나오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오늘 법무부가 2시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걸 과연 수용할지 일단 어떤 내용을 감찰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수용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2시에 법무부에서 감찰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윤 총장 측에서 거부를 하면 또 법무부에서 총장이 공무원으로서 감찰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이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기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도 있어요. 뭘 감찰하는지 누가 감찰하는지조차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19일에 감찰받아라 라는 것만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인데 이 보도의 사실 여부도 좀 법무부 측의 입장이 나오면 따져봐야겠지만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직접 윤 총장 앉혀놓고 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감찰관이 있다니까요. 예. 네네. 근데 그 감찰관은 또 모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이 절차, 뭘 감찰하는지 누가 감찰하는지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순서가 딱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는 거고, 조직이라고 하면 위계 질서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일개 검사장을 감찰하려고 해도 감찰관한테 다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절차를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다음 아까 이재명 부장이 이야기하셨지만은 옛날에는 그 감찰위원회가 지금 사실 있거든요.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이제 그런 규정들을 싸그리 무시를 갖다가 하고,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이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컨대 어떤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밑에 있는 사장을 갖다가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최소한 인사팀장 상무 정도는 보내가지고, 그동안 저기 박 사장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집에 가서 쉬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은 기분 나쁠 텐데, 저 밑에 일개 그 인사팀에 무슨 대리나 뭐 과장이나 한 명 보내가지고 아이고 회장님이 이제 그만두시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감찰 규정 6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예. 이렇게 감찰 대상자가 되면 출석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의무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체로 감찰 사안이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평검사가 갔든 뭐 부장검사가 갔든 누가 딱 갔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는 기분 나쁘고 내가 도대체 왜 감찰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갖다가 하면, 예. 제 생각에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딱 걸렸네. 그럼 그것 자체가 감찰 사안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자, 그게 안타깝죠. 정익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야가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선은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문제다. 그런데 태도를 따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무리했죠, 사실은. 검찰개혁과 반검찰개혁의 충돌 현장이지 추미애 캐릭터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추미애의 본질,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에 빗대서 친문의 힘이 아니라 친문의 짐이다 라는 게 명백해지고 있다. 추 장관이 하는 행태는 윤석열 지렛대로 자기 정치 속 채우는 거예요. 이 검찰개혁의 국면이 다 끝나고 보세요. 그래도 추미애니까 검찰개혁을 완성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추미애 장관의 뭐 태도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이에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300선도 위태 3차 대유행 기록.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흘째 200명대의 확진 양상을 보이다가 어제 300명대로 발표됐습니다. 조금 전 뉴스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343명.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 겁니다. 나흘 동안 200명대였던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틀 연속 3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생을 한 거고,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는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 이틀째 3차 대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오늘 발표된 수가 343명, 광복절 집단 감염 이후 최다 발생, 가족, 지인 모임, 다중시설에서 전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파되는데 그 수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하루 평균 10건씩 나오고 있다.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가족 모임 등등에서. 자, 노출자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게 더 어렵고 방역 당국은 전선이 넓어졌다. 전문가들은 2차 유행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백신이라는 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는 것이라면, 백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완쾌될 수 있도록 쓰이는 치료제를 개발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치료제가 올해 말부터
나온다면 대통령의 말대로 정말이지 큰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김정기 고려대학대 교수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는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시험에서 특이적인 이상 반응은 없었고 실제로 뭐 증상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유약군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올해 말에 임상 3상 결과, 중간 결과가 확보되면 아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은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내년 초쯤에 승인을 받으면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거고, 어제 저희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백신 확보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위기감에 대해서 보도해드렸고, 그것과 별개로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박수현 대변인 정부에 계시잖아요. 책임 있는 정부 핵심이니까 치료제 얘기 좀 전해주시죠, 국민들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 중에 치료제에 더 전략적 집중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1상에서 3상까지 하는데 적어도 3상은 수만 명의 시험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잘 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보다는 치료제에 집중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현재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또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확보가 늦었다 하는데 이미 3천만 도즈를 목표로 하는 중에 이미 1,000만 정도는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 1,000만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말까지 그 확보한 내역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어제 박명국 보건장관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특히 이제 그 백신의 생산 라인이나 그다음에 공급망의 안정성,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마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치료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집중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성과를 빨리 내서 우리 국민들 치료에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부터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 특별한 미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나와주셔서 치료제랑 백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 책임지고 취재하셔서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4말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윤석열 초유의 찍어내기 과연 누구의 뜻일까라는 주제로 정혁진 변호사와 또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입이 그치면 날도 추워진다고 하고 코로나 또 300명 중반대까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